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과연 진짜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물을 겁니다. 아니, 내가 아픈데 진짜가 아니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고통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감각들이 사실은 뇌가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환상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팔다리를 잃은 사람이 없는 사지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상통을 겪는 경우를요. 혹은 전쟁터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던 병사들의 증언처럼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사례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몸에 분명한 손상이 있는데도 아프지 않거나 반대로 몸은 멀쩡한데 통증에 시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들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통이라고 부르는 이 감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고 있을지 모르는 고통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감각이 사실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여정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헤매고 때로는 잘못된 믿음 속에서 방황했던 역사부터 마침내 뇌가 고통을 창조한다는 현대 과학의 충격적인 발견에 이르기까지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다 보면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까지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주 먼 옛날, 아직 과학의 빛이 미치지 못했던 원시 시대에는 고통이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자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통증 앞에서 무력했고 그 원인을 찾아 헤맸죠. 고대 문명에서 고통은 종종 신의 형벌이나 악령의 소행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지혜가 담긴 파피루스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종종 신의 노여움이나 악령의 장난으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복통 하나도 하늘의 메시지처럼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치료법은 약초를 쓰는 것만큼이나 주술이나 의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들어서도 고통에 대한 인류의 이해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광기가 더해지면서 고통은 더욱 끔찍한 의미를 부여받았죠. 마녀 사냥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알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악마에 씌었거나 마법을 부렸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고통은 죄악의 증거이자 영혼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겁니다. 샤먼이나 주술사들은 신과의 소통을 통해 고통을 다스리려 했고 종교적 고행을 통해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영적인 정화나 깨달음의 길이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신비롭고 두려운 존재로, 때로는 영혼의 문제로 치부하며 과학적인 탐구보다는 미신과 종교적 해석에 의존했습니다. 고통은 그저 참아야 할 것이거나 신이 내린 벌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고통에 대한 무지와 원시적인 공포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랜 오해와 미신 속에서도 고통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미스터리에 합리적인 빛을 비추기 위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과연 고통은 단순히 신의 형벌일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몸속에 어떤 기계적인 신호에 불과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의문들을 풀어갈 초기 과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통이 그저 신의 형벌이거나 영혼의 타락을 의미한다는
오랜 믿음 속에서 인류는 헤매고 있었죠. 하지만 마침내 이러한 신비주의의 장막을 걷어내고 고통의 본질에 합리적인 빛을 비추려는 용감한 시도가 시작됩니다. 바로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고통을 바라보는 인류의 시각에 혁명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것이죠. 그는 고통을 더 이상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반응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그의 유명한 그림을 통해 이 개념을 설명했는데요. 뜨거운 불꽃에 발을 댄 소년의 발에서 자극이 신경이라는 얇은 실을 타고 뇌로 전달되어 마치 종을 울리듯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통증 경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기계의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신체 손상이 특정 신경 경로를 통해 뇌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 고통을 유발한다고 본 것이죠. 고통을 인과관계가 명확한 기계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의 이 기계론적 관점은 수천 년간 지속되던 미신과 종교적 해석의 굴레에서 벗어나 고통을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신경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국소 마취제와 같은 초기 진통 기술을 개발하며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몸의 특정 부위를 마비시켜 고통을 차단하는 방식은 데카르트의 모델이 제공한 논리적 기반 위에서 발전한 셈이죠. 하지만 인류가 고통의 미로를 헤쳐나가다 보니 데카르트의 단순하고 기계적인 설명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기묘한 현상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마치 잘 짜여진 시계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상통입니다. 팔이나 다리를 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팔다리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기이한 현상이죠. 물리적인 손상 부위가 사라졌는데도 고통이 느껴진다니 데카르트의 모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역설이었습니다. 만약 고통이 단순히 손상 부위에서 오는 신호라면 그 신호를 보낼 몸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고통을 느끼는 걸까요? 이 질문은 과학자들을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위약 효과라는 현상도 고통의 기계론적 관점에 큰 의문을 던졌습니다. 아무런 약효가 없는 설탕 알약을 진짜 약이라고 속여주었을 때 환자들의 통증이 실제로 완화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몸에 물리적인 변화가 없는데도 마음이 고통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고통이 단순히 신체 손상에 대한 기계적인 반응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마치 마음이 고통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하는 것만 같았죠. 또한 만성 통증과 심리적 고통의 신체화 현상도 데카르트 모델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신체적인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는데도 몇 년, 심지어 몇십 년 동안 고통이 지속되는 만성 통증 환자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두통이나 복통 같은 실제 신체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또 어떻고요? 이 모든 현상들은 고통이 단순히 상처 부위에서 뇌로 곧장 이어지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고통은 단지 손상된 부위에서 오는 경고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인류는 고통의 진정한 본질이 단순한 기계적 신호를 넘어선 훨씬 더 깊고 미묘한 곳에 숨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고 과학자들은 고통의 그림자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과연 이 수수께끼를 풀 열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난해한 질문에 답을 제시한 획기적인 이론을 만나보실 겁니다. 우리가 고통의 진정한 본질을 찾아 헤매던 그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모델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마치 뇌가 우리를 속이는 것만 같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고통의 그림자들이 인류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환상통을 들 수 있습니다.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팔다리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현상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한쪽 다리를 잃은 병사가 분명히 사라진 그 다리에서 마치 불에 타는 듯한 혹은 찌릿찌릿한 전기 충격과 같은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의사들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위에서 어떻게 이런 고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은 신체 손상에서 비롯된다는 기존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는데도, 아니, 아예 해당 신체 부위가 없는데도 고통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존재했습니다. 또한 위약 효과, 즉 플라시보 효과도 고통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아무런 약효가 없는 설탕 알약을 먹었는데도 통증이 실제로 완화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환자들은 가짜 약을 먹고도 진짜 약을 먹은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며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는 고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신체의 물리적 반응을 넘어 우리의 기대와 믿음, 그리고 뇌의 복잡한 작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었죠. 몸이 아프면 약을 먹는다는 단순한 인식이 뇌 속에서 어떤 화학적 변화를 일으켰던 겁니다. 더 나아가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고통이 실제 신체적인 통증으로 발현되는 심리적 고통의 신체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특별한 원인 없이 만성적인 두통이나 위경련, 근육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몸의 상처로 둔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고통이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죠. 우리의 마음이 몸의 감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미스터리는 결국 과학자들로 하여금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고통은 단순히 손상된 부위에서 뇌로 곧장 이어지는 단 하나의 길로만 전달되는 걸까요? 아니면 뇌가 고통을 느끼는 과정에서 훨씬 더 복잡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과학자들이 밤샘 연구를 거듭했고 마침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965년 패트릭 월과 론 멜자크라는 두 명의 과학자가 관문 제어 이론 (Gate Control Theory)이라는 혁명적인 개념을 발표하면서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이 이론은 고통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 마치 관문이 존재하며 이 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정도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멜자크와 월은 고통이 단순히 신경 경로를 따라 수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척수와 뇌의 특정 부위에 위치한 신경 회로망이 고통 신호를 능동적으로 조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고통 신호가 뇌로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필터를 거친다는 것이죠. 이 필터는 마치 공항의 보안 검색대처럼 모든 정보를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는 통과시키고 덜 중요한 정보는 차단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문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픈 부위를 문지르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문지르는 행위가 다른 감각 신경을 자극하여 관문을 닫게 만들고 고통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을 때 통파인을 덜 느끼는 것도 이 관문이 닫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가 다른 정보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고통 신호를 차단하는 것이죠. 이 이론의 핵심은 뇌가 단순히 고통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고통 경험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해석하는 능동적인 주체라는 점이었습니다. 관문 제어 이론은 고통이 오직 신체적 손상에만 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심리적 요인이나 주의 집중 같은 비신체적 요인, 또한 고통 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이론이었습니다. 이제 고통은 단순한 경고음이 아닌 우리 뇌의 복잡한 조절 메커니즘이 만들어내는 정교한 현상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획기적인 이론은 고통의 미스터리를 풀 열쇠를 제시하며 인류가 고통의 진정한 본질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